어려운 문제들만 풀다 보면 갑자기 쉬운 난이도의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얘가 원하는 의도대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아니라 자꾸 문제를 비비 꼬아가면서 생각하게 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평가원 시험을 치른 지 만 하루가 지났고요. 문제는 어제 오후에 제가 이제 받아봐서 다 분석을 했고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루 동안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좀 그렇게 빨리 영상을 올리는 편은 아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각 온라인 사이트라든지를 보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런저런 분석을 많이 해 주셨을 거고 그 분석의 끝은 너무 쉽다. 이렇게 쉬울 수가 있냐. 이런 쉬운 시험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2달도 안 남은 수능을 이제 대비하는데 좀 뭐 바로미터로 활용할 수 있을 거냐. 라는 이제 의견들이 많이 있죠. 저도 쉬운 시험이라는 바에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참 고민이 많은 시험지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고 왜 이 시점에서 문제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시험의 난이도가 유지가 되겠다라는 건지 아니면 뭔가 일회성에 그치는 난이도인 건지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현상이 있든지 간에 생각을 깊게 하고 진지하게 하면 여러 가지 좋은 교훈을 도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강의를 해왔거든요. 제가 평가원이 마지막 9월 모의평가인데 의미 없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이 시점에 이런 역대급으로 쉬운 시험의 난이도를 구성을 했을까에 대해서 평가원의 의도가 있다면 만약에 아무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걸고 1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에서 자기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혹은 내 인생을 멋지게 바꾸기 위해 뭔가 우리가 이제 시험을 준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중요한 시기에 또 이 시험에 이런 정도 난이도가 나왔다는 게 되게 납득이 안 갈 수가 있을 거예요. 제 나름의 생각한 결과를 조금 오늘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9월 모의평가 총평인데 솔직하게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을 이 시간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현장 강의 위주로 제가 유튜브 강의를 올린다든지 해설을 올린다든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가오는 주말부터 이제 현장 강의를 다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에브리데이 매스 사이트나 아니면 저희 유튜브에 현장에서 찍은 해설 강의를 직접 문항별로 올려드리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 9월 모의평가 총평에 대해서 만 언급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선택 과목 간에 대한 유불리를 신경을 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23번부터 30번까지인데요. 미적분이 요즘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이죠. 이것도 이제 바뀐 지가 엄청나게 오래된 것 같을 거예요. 요즘 뭐 미적분 안 하면은 수학 성적이 나오느냐라는 게 워낙 학습이 많이 돼 있는 상태라서 근데 선택지 수능이 정확히 도입된 게 연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1년부터입니다. 그래서 21년, 22년 두 해는 확률 통계가 미적분보다 많았어요. 근소하게 많았습니다. 이때는 근소하게 많았고 이때는 확률 통계가 많았는데 23년부터 이제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연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학년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해, 올해는 아직 수능을 보지 않았지만 이 두 해는 지금 미적분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구성을 하고 있죠. 심지어 1등급 안에 들어가 있는 학생이 전체 수험생의 4%인데 이 4% 중에서 미적을 선택한 학생과 확률 통계를 선택한 학생과 기하를 선택한 학생 이 세 학생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여기가 90%를 훨씬 넘어갈 정도로 제가 그냥 보수적으로 90이라고 쓴 거지 그러니까 1등급을 받은 학생의 10명 중 9명은 사실은 미적분 학생이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고 있거든요. 확률 통계 학생과 기하 선택한 학생은 굉장히 미미하죠. 여기는 뭐 경우에 따라서 2% 미만이 되는 경우도 모의고사로 보면 통계적으로 잡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조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미적분,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줄여서 확통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기하, 이렇게 이제 세 집단의 학생들의 작년 23년입니다. 연도 기준으로 말씀드린다고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려요. 23년 11월 그리고 올해 24년 6월 그리고 지금 현재 24년 9월에 도달을 했죠. 작년 11월 수능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말이 많았던 게
확률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과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이 최고점에서 표준 점수 기준으로 11점까지 벌어진다라고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고점 기준입니다. 미적분 선택 학생은 148점까지 찍히는데 이게 미적이고요. 확률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137점이 찍혀서 이게 이제 다 맞았다는 전제죠. 그러면 11점이 벌어지게 되고 보통 학생들이 통상적으로 관심을 갖는 1등급 컷, 이게 이제 이 표준 점수가 선택 과목에 따라서 새롭게 도입이 되면서 제가 언젠가 한번 이런 영상을 찍어볼까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도대체 표준 점수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게 방법을 막 읽어도 그때그때 뭐가 헷갈리고 뭐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수학적으로는 일단 명확하게 산출 방법은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뭐 의미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근데 여튼 1등급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이게 똑같은 개수를 똑같은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끼리 틀렸다고 하더라도 이게 점수가 다른 거 아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이 A 학생과 B 학생 두 학생이 있는데 두 문제를 틀렸어요. 둘 다. 근데 한 학생은 공통 과목에서 두 개를 틀렸고 한 학생은 선택 과목에서만 두 개를 틀렸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원점수 92점의 학생이라 할지라도 4점짜리만 두 개 틀린 겁니다. 원점수 기준으로. 그래도 점수가 다릅니다. 이게 어떤 과목에서 틀렸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자료는 전부 다 국가에서는 어떻게 보면 감추고 있는 자료고, 각 기관들이나 현재 이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각 기관들, 그러니까 뭐 사설교육기관들이죠, 그런 곳에서 추정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가 보통 점수를 추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작년에 1등급 컷 기준으로는 대략 10점 정도가 벌어집니다. 9점이라고 예상하는 기관도 있고요. 한 9점, 10점, 8점 뭐 요 정도 범위 안에서, 인터벌 안에서 이제 움직이겠죠. 그래서 굉장히 유불리가 크다는 게 결론적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과 확률 통계를 선택한 학생의 1등급 컷의 차이가 원점수 기준으로 대략 이 정도 벌어진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1등급이 확률 통계에서 91점에서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 미적분 선택한 학생들은 82점에서 형성이 된다. 혹은 어떤 기관 보면 80점이 미적분의 1등급 컷이라고 본다면 확률 통계는 88점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안전자리에서 그냥 1등급, 동일한 어떤 등급대의 점수를 취하는 데 있어서 점수가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점수 기준으로 봤을 때도 원점수가 낮은 학생들이 사실은 확률 통계를 선택한 학생과 동일 선상의 표준 점수를 갖게 된다는 거고, 이 표준 점수가 대학 가는 데 쓰이게 되는 자료라는 건 여러분들도 알 겁니다. 그래서 작년 수능은 이 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왔었어요. 근데 작년 9월 있지 않습니까? 2023년 9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가 작년 6월 모의평가가 끝나고 나서 국가가 평가원이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발표한 직후에 치른 첫 번째 시험이 있기 때문에 이 시험 자체도 올해 9월만큼은 아니지만 좀 쉬운데? 라는 평가가 있었던 시험입니다. 이것도 좀 쉬웠다. 근데 이 당시에 등급 컷이 어떻게 되냐 하면 제가 이제 그때 있었던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확률 통계 1등급 컷이 1등급 기준입니다. 작년 9월이에요. 대략 92점 정도. 근데 미적분 선택자들의 1등급 컷은 대략 88점 정도로 잡힙니다. 이게 작년 9월이었어요. 물론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이제 국가에서 딱 이 점수다라고 발표해 준 게 아니고 각 기관들별로 나온 추정치의 대략적 평균이기 때문에 이 정도 된다라고 보면 이거는 좀 줄어들었구나. 그래서 실은 제가 작년 9월 모의고사를 봤을 때도 지금부터 제가 드리려는 말씀과 비슷한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이거를 조금 언급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뭐 예를 들면 21번이 좀 낯선 문제였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틀렸죠. 그 다음에 2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랬다. 뭐 15번 문제는 예상보다 너무 쉽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은 제가 이제 해설할 때 좀 자세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할 텐데 뭐 전반적으로 쉬웠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어땠다라는 거가 사실은 이 총평에서는 하기에 적합한 내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 수능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하프 게임 정도로 줄어들었죠. 혹은 그 이상 더 줄어든 갭이 요 정도면은 선택 과목 간의 유불리가 어느 정도는 해결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 9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도 어떤 의견이 좀 지배적이었었냐면 대략적으로 공통 과목이 선택 과목보다는 변별력 있는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평가를 어느 정도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선택 과목의 난이도가 굉장히 조금 과년도에 비교했을 때 내려가고 있는 중이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6월 같은 경우도 시험이 좀 다소 어려웠다라고 평가를 많이 했었죠. 대부분의 기관에서. 저는 뭐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았었는데 기본적으로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렵다 쉽다를 떠나서 내가 제대로 시험을 치렀는지 못 치렀는지, 내 약점이 제대로 드러났는지 아닌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올해 2024년 6월입니다. 올해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1등급 컷이요. 역시 1등급입니다. 미적분 선택자들은 1등급 컷이 기관별로 추정해 보건대 80점 정도. 78점으로 보는 기관도 있었는데 대략 80점 정도로 예상을 하면 맞을 것 같고요. 똑같은 확률 통계 선택자들의 1등급 컷은 85점에서 87점까지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요. 대략 한 7점에서 8점 정도 벌어져요. 그러니까 작년 수능보다는 조금 다소 나아진 느낌은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것도 사실상 원점수 기준으로 봤을 때 4점짜리 2문제 정도가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즉 미적분 선택하는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라는 어떤 그런 명제의 근거가 되는 거죠. 굉장히 강력한 근거가 되고 있는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작년 9월에만 유독 좀 이 간격이 줄어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자, 올해 일단 보겠습니다. 올해 9월 모의고사. 현재 만 하루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대략 1등급 컷이 어느 정도 잡혔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근데 이제 지금도 기관별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현재 1등급 컷이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96점까지 보는 기관도 있고 어떤 집단은 93점까지 내려서 보는 기관도 있고 뭐 97까지 보는 기관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일단 90점이 다 넘어가죠. 그러니까 작년 수능이나 올해 6월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1등급 컷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여러분들이 봐도. 거의 뭐 4점짜리 세문항 정도가 올라갔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성적이 향상된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미적분 같은 경우가 지금 낮은 기관이 대략 한 92점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높게 보는 기관은 93까지도 봐서 어느 한 기관은 사실상 얘랑 같다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는 기관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이렇진 않을 거고 이게 의미가 없는 게 똑같이 93, 93이라 할지라도 얘가 어디서 틀렸고 얘가 어디서 틀렸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굉장히 갭이 줄었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줄어든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에서 기아를 말씀을 안 드리니까 항상 이제 우리 게시판에 글 쓰는 친구들 중에 저는 기아라서 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기아에 대한 어떤 등급 컷은요 항상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의 중간 정도쯤에 위치해 있는 성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96, 93이라고 한다면 대략 94에서 95 정도가 기아의 지금 현재 1등급 컷으로 잡히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뭐 94점, 96점, 92점 이렇게 보는 기관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 9월 모의고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난이도상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쉽다에 너무 매몰되지 마셨으면 좋겠고 공통 과목이 선택 과목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더 쉬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공통 과목의 난이도가 이렇게 낮은 적이 있었나라고 할 정도로 1번부터 22번까지 중 사실상 대다수 학생들의 여론은 저도 이제 현장에서 학생들 만나고 학원에 나와서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봤거든요. 21번 정도가 이제 가장 특이점을 보이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 22번이나 15번은 사실은 기대보다도 너무 문제가 조금 가볍지 않냐라는 의견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선택 과목에 들어갔을 때 미적분 기준으로 30번 문항에 대한 얘기가 어쨌든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지금 계산도 많고 과거로 따지면은 예전에는 28번이 어렵냐 30번이 어렵냐 이런 논의를 한 지가 거의 2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은데 갑자기 30번 문제가 이번에 나온 28번이나 29번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어렵지 않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도 봤을 때는 자꾸 제가 지금 확통 미적을 기준으로 비교를 드려서 우리 기하 선택한 학생들은 조금 소외감 느낄 수 있겠지만 이해하길 바랍니다. 이 둘이 대척점에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확률 통계 미적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번에 확률 통계는 30번이 중복조합에서 나왔거든요. 그다음 29번이 이항분포와 정교분포의 관계에서 나왔는데 여기에 난이도는 저 개인적 취향일 수도 있습니다. 확률 통계에 선택한 학생들이 들으면 저 새끼 뭐
뭐 이럴 수 있는데 아니요. 들어보세요. 저는 이번에 확률 통계는 그렇게 낯선 문항이나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라는 거는 시행일수가 충분히 큰데 갑자기 정규분포 표가 나오면 나는 이거는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로 풀어라. 그렇게 제가 수표세나 칠통세 수업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선택 과목도 확률 통계를 조금 미적분하고의 번호 대 번호의 난이도로 비교해 보면 조금 상대적으로 쉽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근데 미적분은 이번에 30번에 힘을 좀 주는 상태로 문항을 출제해 버리니까 오히려 등급이 이렇게 좀 줄어드는 통계학적인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실제 어떤 시험에 어떤 공통 과목이 됐건 선택 과목이 됐건 난이도를 올리냐 내리냐에 따라서 표준 점수가 혹은 선택 과목 간의 유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평가원도 사실은 계산을 못할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볼 때는. 근데 이번처럼 공통 과목의 힘을 확 빼고 출제를 한 적이 사실상 선택지 수능 들어오고 나서의 21년 이후부터 6월, 9월, 11월 시험을 통틀어 봤을 때 이랬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의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쉬웠던 시험입니다. 21년에 3번, 22년에 3번, 23년에 작년 9월하고 비교해봐도 이번 게 좀 쉬웠다. 그 다음 24년은 이번 6월까지밖에 안 쳤지만 9월하고 비교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1번 중에 가장 공통 과목의 난이도가 그래도 조금 풀만한 시험이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의도적으로 공통 과목의 난이도를 내렸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가르치는 강사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온 결과가 이게 아직 추정치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번에 평가원에서 문제를 출제한 분들이 생각을 했다면 난이도가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다라고 좀 무서운 예상이죠. 생각을 해보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대부분 지금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어요. 이번처럼 난이도가 결정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공부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당장 작년부터 이제 벌어진 일인데 그 각 모의평가 교시가 끝날 때마다 그러니까 국어 시험이 끝나는 딱 그 시간 10시에 끝나지 않습니까? 국어가 8시 40분부터 제가 시험이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고 10시까지 80분 시험이 끝나고 나면 EBS의 강사분들과 관계자들이 나와서 그 시험에 대한 난이도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럼 수학도 이번에 이제 두 분이 나와서 분석하는 걸 제가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한 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험은 기본적으로 어렵다라는 전제하에 준비를 하는 게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우월 전략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동의합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생각 때문에 이번 시험이 지나치게 쉬웠고 따라서 당연히 이거보다는 어려워질 거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9월 문제는 상대적으로 쉬웠지만 수능 가니까 결론적으로는 오히려 6월, 9월보다도 어렵게 등급컷이 형성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공부하는 게 맞다라는 말에 저도 대승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근데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인데요. 시험의 난이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언급을 할 때 쉽다, 어렵다. 그럼 대부분 여기에 맞춰놓고 문제의 난이도를 준비하는 게 우월 전략이다. 맞는 말인데요. 이 어렵다라는 말을 어떤 식으로 학생들이 번역하는 경우도 있냐 하면 이번처럼 단순 연산이 아니라 다시 기술적인 스킬의 내용이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꾸 언급을 드리는 건데 미적분에서 쓰는 삼각함수와 도형의 극한 삼두각이라고 얘기할 때 근사라는 기술이 과연 부활할 것이냐. 합성함수가 이번 6월과 9월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지금. 물론 이번 9월 모의고사 27번에 합성함수가 있었다는 걸 부정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미분 없이 합성된 함수의 개형만 그려서 복잡한 28번이나 30번 급의 문제를 푸는 예를 들어서 극대극소의 개수를 구한다든지 최대 최소값을 구한다든지 하는 상황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책 제목에 적합하게 들어맞지 않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미적분 없이 극대극소나 최대 최소나 증가감소를 파악하겠다. 소위 N축이죠. N축이라고 이제 학생들이 많이 얘기하는 기술인데 이런 것들을 이번에 지금 전혀 안 쓰게끔 문제를 구성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기술적이게 부활을 할 거다. 뭐 비율 관계라든지 넓이 공식이라든지 과연 이번에 이런 걸 쓰는 문제가 있었습니까?
억지로 쓰면 못 쓰는 게 어디 있겠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뭐 현장에서 알고 안 쓰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건 다르기 때문에 참고는 해라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이쪽에 의존하지 말라고 이제 제가 올해 실통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조해서 수업을 했었거든요. 자, 근데 스킬이 뭐 부활을 해서 나올 거다. 예전에 있었던 어떤 사교육적 기술을 다시 한번 총정리할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은 안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어렵다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현격히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 그러니까 과거 기준으로 봤을 때 킬러급들의 문제들 있잖아요. 이것들 이상의 난이도를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공부를 좀 해본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있을 텐데요. 잘 들어보세요. 자꾸 어려운 문제들만 풀다 보면 갑자기 쉬운 난이도의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얘가 원하는 의도대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아니라 자꾸 문제를 비비 꼬아가면서 생각하게 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학생들 많이 봤어요. 특히 상위권을 추구하는 학생들 중에 나는 의대를 지망한다, 서울대학교 아니면 생각을 안 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소위 극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가 이번 시험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철저히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번 평가원이 이렇게 한 건 그냥 한번 떠본 거다. 그래서 나는 엄청나게 어려워질 거라는 거를 예상을 하고 그냥 아예 쉬운 문제는 거들떠도 안 보고 무조건 과거에 나왔던 가나형 시절의 30번과 21번급의 난이도, 선택제 수능으로 들어왔을 때 15번, 22번급의 난이도들, 그리고 미적분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합성함수라든지 혹은 확률 통계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뭐 6월 모의고사 28번 같이 완전히 노동력을 투하해서 풀어야 되는 카드 뒤집는 문제라든지 혹은 기하에서 벡터를 여러 가지 기술을 써서 평행이동이나 이런 과정을 거쳐도 잘 안 보이게끔 도형의 구조가 되게 꼬여있는 그런 상황으로 문제를 낼 거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어렵게 생각한 난이도를 준비한다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굉장히 모험적이고 위험한 발언이라는 거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오류를 범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저 수업을 들어본 학생들이면은 지금 저 선생님의 성격이 어떻고 저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어떻다라는 거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어떤 수학을 대하는 방식이라든지 시험을 대하는 올바른 수험생의 자세라든지 같은 것들을 제가 평상시에 강조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지금 저 김재하 선생이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이 영상을 처음 보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혹은 저를 처음 대해본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저 새끼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올해도 그냥 계속 쉬울 거라고 너는 지금 삐딱선을 타겠다는 거냐?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아니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그 차원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쉬운 문제를 푸는 과정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이라든지 혹은 계산 능력을 향상시키는 연습이라든지 혹은 기출에 대한 학습을 게을리한다든지 이런 걸 아예 안 한다든지 이런 실수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되게 강조하고 싶어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런 분석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분명히. 작년에 9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 22번 문제가 13번에 있었던 증가감소를 다루는 2차 함수, 3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항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쉽지 않냐. 근데 막상 수능 갔더니 22번에서 신유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야. 사실상 킬러 문제 부활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문제가 나오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진짜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대비를 해야 그 22번을 맞출지 안 맞출지도 모르는 상황이 된 건데 어떻게 기출문제적인 요소에 의존을 하란 얘기냐라고 되물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너무 특수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시험 문제를 제가 이제 해설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10번부터 15번 4점짜리의 중심을 관통하는 객관식 파트죠.
그 다음 특히 21번 이게 뭐 신유형이다, 낯설다, 세상 태어나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 본 적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처럼 정수 조건이라고 나온 문제는 아닙니다만 평가원에서 나영 시절 21번에 연도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2014년에서 6년 사이에 평가원의 나영에 한번 1차 함수와 3차 함수 사이에 들어가는 3차 함수 문제를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출제된 의도와 궤적은 다르다고 봅니다. 저도. 얘는 어떻게 보면 정수 K라는 조건이 들어가서 굉장히 학생들에게 뭔가 혼란을 주게끔 문제가 출제된 건 저도 동의를 하는데 저는 이 문제도 보자마자 그 문제가 떠올랐어요. 그 다음 20번 문제? 뭐 이거 처음 봤다고 한다면 저 좀 이런 표현 많이 안 쓰는 표현이지만 또라이 새끼죠. 그 다음 22번 이건 뭐 6월과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A의 루트 N이라는 표현만 제외하고 나면 첫 번째 항부터 차근차근 해보는 거를 추천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 아니겠어요? 10번에서 15번까지 15번 작년 9월 22번 2018년에 나왔던 9월 평가원 당시 21번과 뭐가 다릅니까? 곱의 미분의 결과를 보여주고 양변을 부정적분해라. 결론적으로 x, g'(x) 더하기 gx 이 얘기 아니었습니까? 15번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럼 이 새끼를 보자마자 뭘 느껴야 된다? 아, 이게 x 곱하기 gx를 미분한 결과 아닌가? 이게 미적분 학생들한테도 우리 지금 같이 촬영하고 있는 저희 이제 실장님이 그 올렸었는데 과거 수능에 유행했던 문제라고 해서 올렸었는데요. 최근에 이거 이런 거요. t 더하기 1분의 f의 t 더하기 1 마이너스 t분의 ft를 보자마자 뭘 느껴야 된다? 인테그랄 t부터 t 더하기 1까지 x분의 fx dx를 gt라고 했을 때 이거를 미분하면 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결과로 도출된 식을 미분된 결과로 보고 양변을 부정적분하여 원함수의 모양을 추정해 나가는 과정. 이게 이번에 15번 주제 아닌가요? 근데 이게 작년 9월 22번에도 있었던 거고 미적분의 역사로는 이렇게 쓴 적도 있었고 이게 기출문제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근거가 아니면 도대체 뭔가요? 라고 저는 되묻고 싶어요. 해설할 때 제가 그런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10번 문제, 11번 문제, 12번 문제, 특히 12번 문제 등차수열 A1-A2 더하기 A3 참 그러니까 이것도 성격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시간에 분명히 문제에 대한 언급 안 한다고 그랬는데 다 하나씩 하고 있죠. 듣고 잘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는 문제 이것도 평가원 기출문제 중에 그러니까 정확히 평가원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기출문제 중에 있습니다. TN이라고 표현했던 문제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어떤 문제인지. 그 다음에 14번 지수로그 함수의 원함수 역함수 문제 y는 x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15번 뭐 22번은 그냥 수두룩 빽빽이고요. 21번 예전 평가원에서 나왔던 6월 평가원 문제 저는 1대1 대응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공통과목 문제가 특히 난이도가 낮아서 어찌고저찌고 하는 느낌이 있는데 즉 뭔가 이렇게 낯선 느낌이 없다는 거죠. 문제 자체가 딱 봤을 때 21번이 그럼 상대적으로 지금 말이 많은 이유는 문제 자체가 워낙 낯설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거 이외에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심지어 13번 문제는 6월하고 번호도 맞추지 않았습니까? 대신에 그러니까 정적분의 결과가 0이냐 아니면은 A에서 B를 뺀 게 넓이가 2냐 뭐 요 차인데요. 어쨌든 이것도 정적분한 결과가 따로따로 넓이 구해서 계산하는 그런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이게 그냥 정적분하면 답이 0 나오는 거 아니냐 위아래가 같으니까 다만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그런 얘기고 기출에 대한 학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올해 초부터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6월도 그렇고 9월도 그렇고 관건이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딱 받아 들었을 때 이 문제는 예전에 내가 학습했던 어느 해의 기출문제에서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라는 느낌이 동물적으로 오는 친구들. 예,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성적 향상이 가능한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닐까라는 느낌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재적으로 태어난 친구들 말고 그러니까 수학을 태생적으로 잘해요. 그런 친구들은 뭘 줘도 잘할 거다. 저도 수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동의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충분히 후천적인 학습을 통해서도 그 후천적 학습이라는 건 평가원에서 제시한 어떤 문제의 표본, 기출문제에 대한 학습을 심도 있고 제대로 그 다음에 뭔가 뿌리를 가지고 공부를 한 친구들에게 좀 더 어드밴티지를 주겠다, 메리트를 주겠다 그런 뜻 아닐까 싶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어느 시험보다도 쉽다라는 평에 동의하는 바입니다만
어느 시험보다도 기출적인 요소가 너무 적재적소에 대놓고 드러나 있는 시험지 아닌가. 그럼 앞으로 11월 본 수능 들어갔을 때도 지금보다 난이도가 다소 올라간다 치더라도 이 기조를 바꾸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9월 모의고사를 보고 느꼈던 점입니다. 사실 강의를 하는 선생님들마다 이번 시험을 바라보는 입장이라는 게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험은 기본적으로 어렵게 나온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대비를 하는 게 맞다라는 어떤 대승적인 그런 생각이죠. 대략적인 생각. 맞는 얘기인데 너무 어려운 쪽으로 문제를 비비 꼬아서 생각하는 극상위권 학생들의 실수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우려가 좀 듭니다. 그 다음 기출문제에 대한 학습을 다른 어느 해보다도 조금 자세히 제대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예전에 풀었던 거 기출문제에 대한 변형적 아이디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까지의 공부가 진행이 되는 게 올해 수능에서는 6월과 9월 문제를 분석해 보면 되게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2달은 되게 긴 시간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2달 동안 엄청나게 많은 실력 향상이 있을 수 있고 시험이 임박해 왔으니까 지금부터 하면 뭐가 성적이 오르겠냐라고 그런 비관적인 생각은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는 많은 걸 변화시킬 수 있고 많은 내용을 소화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학생 여러분들의 의지겠죠. 지금까지 만족스럽게 공부를 해온 학생도 있을 거고 항상 나는 왜 이럴까, 시간이 모자랄까, 나는 뭔가 이렇게 이해가 안 될까라고 자괴감을 느끼면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 두 학생들의 다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시간이. 그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가는 길이 같을 수는 없는 거죠. 상위권 학생들이 꿈꾸는 대학이 있을 거고 상대적으로 공부를 늦게 시작하거나 학습량이 조금 모자랐던 친구들이 꿈꾸는 중위권 수준의 대학도 충분히 가치 있는 목표입니다. 사람마다 목표가 다 다르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그 목표를 향해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함을 가지고 꾸준히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은 2달 동안 실망도 자만도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다가오는 11월 14일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2달 동안도 화이팅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